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자,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 사진에 시원한 숲을 좀 이렇게 느끼면서 마음을 좀 차분히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유네스코까지 앞 시간에 봤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국제노동기구의 어, 로고라 그러나요? 엠블럼이 나오죠.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자, 이거죠. 자, 국제노동기구는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 그러니까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는 노동자들의 막 그냥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을 바탕으로 예, 초기 산업화의 자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절대로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하면 국제노동기구가 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못 지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중반에나 와야 이제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경제적으로 예, 부강해지고 난 다음에 예, 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 노동의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다른 국제기구는 대부분 정부가 회원국의 대표예요. 정부가. 자, 그런데 이 국제노동기구는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기구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는 대표자가 조금 더 확대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사용자, 노동자, 정부 대표가 이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런 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예, 뭔가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그 회원 국가들에게 예, 노동 조건을 잘 지키도록 예, 장려를 하고 이런 일들이 국제노동기구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 예, 노동자들을 위한 기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의 노동 문제가 예,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만약에 노동자들과 사업주 측 혹은 정부 간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노동자들은 국제노동기구에 그것을 제소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노동기구니까 노동자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노동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가족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사용자들에 비해서는 가난한 측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 혹은 노동자들도 그때그때 산업의 환경에 따라서 예,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럴 때 새로운 직업 훈련, 그다음에 그들이 혹시라도 직장을 잃어버린 상황일지라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보장. 자, 이런 것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관이 되어서 국제노동기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는 예,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인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등의 이거는 기본이고요. 예, 여기 이제 아동, 빈곤층의 문제, 직업훈련, 사회보장과 같은 다양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 예, 구제 절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 노동기구도 하나의 인권기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유엔 고등 판무관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난민이 하나 더 들어가죠. 난민. 여기 필리포 그란디라고 하는 예, 고등 판무관 요 분이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도 예, 조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난민은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유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예, 정치적인 어떤 견해라든지에 의해서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국 바깥에 나와 있는, 그래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일러 난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그 세계를 좀 뜨겁게 달군다 그럴까 골칫거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및 난민 구제를 위한 자금 조달, 난민 캠프 설치, 이거 우리 전부 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통해서 다 사진 자료나 예, 설명을 통해서 다 이해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사진 생각나나요? 막 그 철조망 이쪽 저쪽에서 아이를 막 넘겨주고, 그쵸? 예, 이런, 어떻게 보자면 가슴 아픈 가족 간의 헤어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진 가족들이 재결합.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난민과 관계되는 여러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국제연합의 산하기구, 예, 난민에 관계되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유엔 난민 고득 판무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으로 임명이 된답니다. 이런 분들은 임기 한 5년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예, 요 분이 이제 총책임을 맡는다면 그것을 예, 행동을 하는 이제 아까 우리가 왜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같은 집행위원회로 구성이 된다. 고등판무관과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2000년에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적이 있고요. 이런 거 보면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 유엔의 가입국들 중에 예, 이렇게 이제 집행이사국으로 선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뭐 또 언젠가는 또 한번 예, 난민 예, 집행위원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54년, 81년에는 두 번이나 예,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대해서 예, 사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를 보면 예, 국제적 난민의 구호와 지원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설치가 된다. 우리가 난민은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기껏해 우리가 이제 무슨 캠프 같은 걸 볼 때는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났어요. 혹은 큰 이제 그 물난리를 하여튼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체육관이나 이런 강당 같은 데 이제 막 그 텐트 치고 이재민들이 한동안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국제적 십자사가 이렇게 어떤 그 생필품 키트를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안에서 잠시의 어떤 자연적인 재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그런 이렇게 수용소 같은 데서 잠시 이제 그렇게 거주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이 난민들은 자기네 고향을 떠나와서 낯선 나라로 들어가서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캠프라고 하지만 사실 천막 안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반 시설도 별로 없어요. 물도 뭐 하여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불편한.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난민의 문제는 또 다른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 비극적인 어떤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유만 된다면 예, 우리 주변의 문제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안 만난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 훌륭한 세계 시민의 자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예, 우리가 난민 자격이 부여가 돼야 난민으로 인정이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뭐랄까 판단의 그 기준을 제시하는 기구도 예,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혹은 집행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난민들은 작년이 자기의 고향 땅 내지는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들어온 곳,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들은 주로 유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스에도 많고 특히 독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수용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안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유럽을 가보면 굉장히 이쪽에 이슬람 쪽,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회의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간간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라는 말은 난민들이 들어간 타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제3의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싶을 때 이제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사실은 예, 북한의 이탈민들 같은 경우도 예, 국경을 넘어서 일단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뭐 여러 가지 통로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유럽으로 혹은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등을 되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3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정착을 함에 있어서 유엔 난민 고등 박물관들이 좀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난민고등박물관도 예, 굉장히 중요한 예, 인권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유엔 산하 기구다. 예, 유엔 산하의 어떤 그 인권기구의 다양한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인권단체라고 하는 건 이제 민간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기구다. 자, 우리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많이 봤어요. 그죠? 예, 여기 국제 엠네스티라고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 국제 엠네스티가 전 세계의 150여 개국 300만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 이제 철조망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코리아 우리나라에도 지구가 있죠. 자, 국제 엠네스티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처벌당하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1970년대의 인혁당 사건 이런 것들도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예, 억압받는 각국 정치범들. 예, 우리 예를 들어 앞에서 공부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27년간이나 억울한 정치범으로서 국사리를 했고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예, 연금 상태나 감옥을 그냥 뭐 들락날락 했었었던 정치범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 신념 때문에 예, 그분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가 정부에 의해서 억울한 어떤 옥살이를 한다거나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제기구가 됩니다. 자, 이데올로기, 신념이죠. 정치적인 신념, 종교상의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체포 투옥된 정치범의 석방 혹은 공정한 재판 받는 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독방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사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정치범들은. 그러니까 옥중의 어떤 그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특히 이제 고문.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고문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비인간적인 일인 거잖아요. 더불어 물론 잘못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예, 사람이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형이라면 예, 고문과 사형의 표시 특히 이 정치범들을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하나의 수단이 사형 제도였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억울한 정치범들을 억울하게 죽인 사형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제 엠네스티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자, 우리 이미 다 알아요. 그죠? 자, 그래도 한번 다시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본다면, 자, 특정 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및 종교적 신념을 초월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예, 세계 최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순수 민간 차원의 인권운동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1년에 설립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72년부터 예, 지부가 설립이 됐던 것 같고요. 예, 노벨 평화상도 받고 유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요거는 이 공범자들 최근에 나온 그쵸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 4대강 비리 뭐 이런 거에 관된 다큐 영화입니다. 자, 그다음 I Can Speak는 예, 그
일본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서 송로의 역할을 했었던 위안부의 문제를 다루었던 예, 그 영화였었죠. 자, 여기 이제 이른바 엠네스티 예, 국제 언론상을 받은 대표적인 두 영화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또한 예, 국제 엠네스티 어,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를 알았던 때와 몰랐던 때와는 우리의 사고가 조금 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uman Rights Watch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Human Rights Watch. 이거는 말 그대로 뭘까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본다는 거잖아요. 예, 인권 감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당연히 이제 NGO 단체입니다. NGO라는 것은 예, 국가 정부가 조직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각국이 인권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문서화해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이제 만들고 옹호하는 단체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각 지역을 이제 전 세계로 쪼개서 만나봐요. 자신이 다루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저널을 발행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미지 같은 거 찾아보면은 예, 월드 리포트 저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정부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 주장도 있다는데 조금 더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인권 변호 및 인권에 관한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구 단체이고요. 여기가 뉴욕이 있대요. 본부가. 근데 유럽에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 베이루트, 베를린, 브뤼셀 요런 데도 있고요. 시카고도 있고요. 제네바, 요하네스버그 등등등등 해서 각 지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휴먼 라이츠의 전신, 그 이전에 어떤 기구가 있었느냐 하면 헬싱키 워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동안 공산주의권에서 여러 나라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았었죠. 예, 요런 자, 그래서 이제 헬싱키는 여러분 핀란드의 수도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바로 러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헬싱키 워치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이제 헬싱키 워치가 예, 하여튼 야가 소비에트 연방, 동유럽 여러 나라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까발림으로써 예,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예, 이 지역의 민주화의 공헌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고, 그래서 1990년대 예, 곧바로 이제 예,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몽땅 다 이제 몰락하게 되는 아마 그 시발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예,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그쵸? 예,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지역의 워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워치, 아시아 워치, 아프리카 워치, 중동 워치. 자, 그래서 각 지역의 인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마 살펴봤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의 워치들이 다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명칭인 Human Rights Watch로 기칭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원금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되는 기업이나 어떤 뭐 유력인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아마 뒤에서 약간의 연결고리가 좀 있고 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저도 잘 모르는 조직이어서 그냥 이 정도만 우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몇 개의 조직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자, 그거는 목요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